저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안 잡고 있어요. 세 가지 정도 네. 제가 투자 포인트를 맞춰봤어요. 그래서 횡보하는 동안에 올라오는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 미국에서 세무사로 활동을 하셨고 현재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태수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좀 역할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도 하고 있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세무사 일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제가 2015년부터 이제 맨하탄에, 거기 이제 맨하탄 가운데 이제 그랜드 센트럴역 그 앞에 건물에서 이제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 세무사하고 주식 투자자분들 교육을 하는 일을, 컨설팅하고 이런 일을 같이 병행해서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지난해 코로나 피해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주저앉았습니다. 네. 보니까 그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출연하셔서 그 미국 시장과 관련된 얘기도 종종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투자하는 방법이 뭐 애플에 묻어놓고 쭉 가자 뭐 이런 식인데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많은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투자 기법들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국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김태수 세무사님 모시고 미국에서 또 실제로 뭐 투자 관련된 일도 하셨기 때문에 최근 또 이 미국 시장이라든지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그런 금융 시장이 미국에서 좌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그런 미국 관련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단기간에 지금 큰 조정을 받았어요. 맞아요.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를 한번 짚어보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연준에서 뭐 긴축을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1월 달에 조정이 올 거다라는 거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갖고 있던 포지션을 다 정리를 했어요. 수익이 나 있던 부분을 정리를 하고 1월 달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자. 그리고 나서 보자 이제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원래는 예정돼 있던 게 미국 은행권에서 이제 부실 채권, 부동산 쪽 부실 채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국에 지금 트럼프 때부터 이제 막아놨던 은행들이 부실 부동산, 예를 들어서 월세 들어왔는데 월세 못 내는 사람들 예전 같으면 6개월이면 쫓아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쫓아내요. 그게 지금 1월 달에 끝났어요. 그 관련 법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은행권에서 부실 채권으로 이제 다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들을 뉴욕 현지에서는 많이들 했죠. 근데 엉뚱하게도 지금 기술주들의 성장성이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대형 기술주들이 성장성에 대한,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더 크게 하락하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자세히 그 흐름을 이어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불안했던 상황들을 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냥 대형 기술주만 믿고 이렇게 버티고 있던 분들은 사실 충격이 크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시장에서 어떤 그 침체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침체다. 뭐 R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도.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사실 약간 좀 부실 채권 이쪽과 관련해서 그 관련 법규가 뭐 12월을 기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약간 은행권의 부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신 거고. 맞죠. 근데 그 기술주가 이제 폭락한 거는 실적도 실적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뭐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다, 긴축한다 그런 현상에서 사실 성장주가 좀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장이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20%씩 쭉 하다가 어느 날 18% 했어요. 2%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기술주들 상승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또 금리에 취약하잖아요, 성장주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엎친 데 덮칠 격으로 약간 불난집에 부채질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추락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실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예전부터 뭔가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 현금을 쟁여놨던 분들 지금이 과연 매수 타이밍이냐 이제 사실 리세션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아니면은 리세션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좀 그런 조정? 뭐 그렇게 본다면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안 잡고 있어요. 아, 네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객분들하고 뉴욕에 있는 고객분들하고 네. 매수 타이밍을 따로 잡지는 않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은행권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은행권이 이번에는 그동안 이제 대손 삼각으로 놔뒀던 그 부분을 땡겨가지고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지금 금리 인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그런 가시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어디가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한 번밖에는 지금 빠지지 않았던 그런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세를 인식하고 들어가기에는 좀 아직은 부담이 있다. 예.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상황별로 또 달라요. 네네. 예. 어느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면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가 매수를 들어가면은 이 저가 매수라는 말 자체가 뭔가 길게 좀 장기적인 어떤 수익성을 바라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면은 성장성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 기술주들의 성장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는 기존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이 오고 그리고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들어올 때, 즉 1분기 적어도 이제 2021년도 전체 매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1분기 매출에 대한 어떤 2월 말쯤 지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포인트를 잡아야지 지금은 너무 어지러운 상황에서 잡으면은 이게 어떤 투자 심리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상황들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주들의 성장성이 예전처럼 유효한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런 입장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뭐 계속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방금 또 기술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뭐 아예 그냥 이런 빅테크 주식, 성장주 팔고 뭐 가치주, 뭐 은행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쪽을 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듣고 저한테 문의해 주시는 분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면 성장주는 IT 기술주고 가치주는 경기 방어주고 이렇게 지금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인식하는 게.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성장주와 가치주는 제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장주와 가치주가 나누는 거지 섹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분명히 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거고 굳이 성장주, 가치주는 어떤 그 시장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어떤 가치주를 말한다라고 하면은 가치주라는 어떤 근본적인 그 이론에서의 말하는 그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하락장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장에서 별다른 빛을 못 보고 있던 주식들 그런 주식들 중에서도 수익을 꾸준히 내고 매출을 올리고 있던 주식들 그 주식들이 지금에 와서는 배당주라든가 이런 이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진정한 가치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가치주에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가치주에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경기 방어주 쪽으로 맞춰버리면은 전혀 이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종목의 제품 판매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주가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진행돼 왔느냐 그리고 배당을 어떻게 해오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치주라는 거를 정의해가지고 그 가치주에 투자를 해야지 지금처럼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가치주는 경기 방어주 잃어버리면 이거는 전혀 엉뚱한 데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금리가 올라갔는데 뭐 경기 방어주라 해가지고 안정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약간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사실 연준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그만큼 버틴다는 거죠, 경기가. 이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도 미국 경제가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 경기 방어주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수익을 더 못 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성장주나 가치주 얘기하실 때 반드시 제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제품이 이 회사에서 얼마만큼 자리를 잘 잡고 팔리고 있느냐 이런 걸 중심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방어주는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 사실 방어적인 예. 성격을 갖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그때 그냥 잘 버틴다 뿐이지 지금 상황이 막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단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건 가치 주는 본질적으로는 이 제품을 잘 팔고 뭐 맞죠. 가치 대비 약간 예. 뭐 싸게 거래가 된다든지 예. 배당을 잘 준다든지 예. 그래서 그런 요즘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쉽게 네.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요즘 이제 배당 잘 주는 주식이다, 꾸준히 잘 주는 주식이다 이런 말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고르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굉장히 예. 기회를 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배당을 잘 주는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주식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올해 이러한 그 뭐 거시적인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과연 어떤 섹터에 투자자가 집중하면 좋을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국 주식에서는 지금 섹터를 잡으면은 사실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잡을 수 있는 게 철강 같은 건 괜찮아요. 왜냐면은 네. 지금 그 철강이 이제 최근에 좀 힘들었던 거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의회에서 이제 저지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꺾이면서 이제 좀 주춤하는 상황인데 근데 네. 이걸 파월 의장이 메꿔줬단 말이죠. 어떻게 메꿨냐면은 파월이 금리 인상하겠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제 그 부채를 재무증권으로 이전하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네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존에 연준이 통화정책을 펴고 있던 부분을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재무증권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는 돈을 시장에 있는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그 돈을 이제 재무부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재무부 네네. 증권을 가져오면서 네네. 그러면 결국은 통화 정책은 줄이고 재무 정책은 재무부에서 하는 재무 정책은 옐런 의장한테 옐런 재무장관한테 돈을 줘서 네네. 인프라 투자 쪽에서 더 자금을 확충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이 인프라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스케줄을 그럭저럭 맞춰가면서 진행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렇다면 가장 안정되게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철강, 특히 철근, 네네. 시멘트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매출이 성장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맞춰보시면은 뭐 당장은 뭔가 시장 흐름에 의해 가지고 조금 부진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매출이나 순이익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라는 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면은 사실 미국도 주도주나 이런 것들에 좀 치중되는 경향이 많아요, 요즘은. 왜냐면 인터넷이 요새는 또 많이 발달해서 그렇죠. 옛날에는 네네. 골고루 막 올라갔었는데, 네네. 근데 요새는 또 가는 놈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3가지 정도로 네. 제가 투자 포인트를 맞춰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네. 기술주들에 대해서 사실 기술주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횡보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횡보하는 동안에 올라오는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던 네네. 중소형주, 미국의 어떤 스몰캡 네네. 이런 범위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10억 불 미만으로 되는 그런 스몰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쪽에서 꾸준히 실적을 쌓고 있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크게 뭔가는 하지 않아도 미국은 워낙 뭐 주 하나가 우리나라 사이즈만 하니까 그렇죠. 자기 주에서라도 실적을 꾸준히 쌓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면 좋고 최근에 또 하나 보는 건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도 미국이 반도체 장비 투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근데 비웃어요? 지난해부터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올라와요. 왜? 아. 애플 같은 회사들이 야, 우리 니네 거 안 써. 비싸. 와, 귀찮아. 네네. 네, 그래서 자국에 있는 거 써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자국의 위탁 생산을. 그래서 네네. 그런 쪽으로 하면 좋고, 또 하나는 IPO 쪽 한번 보시면 좋아요. IPO. 예, IPO 이거는 사실 뭐 아직 서비스를 오픈하고 있지는 않는데 조만간 국내에서도 오픈을 할 겁니다. 네. 예, 근데 이제 IPO 직접 투자가 직접 청약이 이제 될 네네네. 겁니다. 좀 네네. 국내에서. 그래서 아. 한국에서 이번에 LG 에너지 뭐 솔루션. 예, 네네. 하는데 네네. 사실 제 주변에 고객분들 열주 받은 분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제도가 좀 달라요. 청약 제도가. 그래서 공개 경쟁에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식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사는 형태다라고 이해하면 쉬운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많은 주식을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제 네네. 개인들이. 그래서 네네. 그렇게 투자를 할 경우에 초반 가격 움직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지금 노려보시면은 안정되게 수익을 그 대신에 절대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비슷하네요. 그거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상장해가지고 2, 3일 안에 끝내고 나오고, 이런 걸 해야죠. 예, 그런 쪽이 재밌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못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아, 예. 네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항공주들 그렇죠. 못 올라갔거든요. 네네. 근데 어차피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은 어차피 비행기 타야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팬데믹 되기 직전 수준까지는 얘네들이 회복을 해줄 것이다라는 개념. 그 정도로 해서 뭐 올해 전체 기간을 봤을 때 한 50% 정도 수익 이렇게 보고 네네.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요런 정도로 잡으시면은 어. 아마 타겟팅이 정확해서 종목들이 네네. 분명하게 네.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약간 미국 쪽에 감각이 있으시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뭐 누구나 아는 종목보다도 확실히 그 섹터별로 좀 예. 뭐 투자 포인트별로 잘 집어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약간 그 기술주 중에서 실적을 꾸준히 잘 내고 있는 그런 스몰캡도 주목해라라고 했는데 그쪽이 사실 뭐 섹터별로 보면은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뭐 70% 이상 빠진 종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 예, 너무 좋죠. 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대형 기술주들 빠진 거는 바닥이 어딘지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소형주들은 여기서 빠지면 얼마나 더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트를 보면. 네네. 왜? 60%, 70%씩 막 빠졌어요. 네네. 이거는 펀드멘탈은 그대로 있습니다. 2021년도 전체 실적을 보면은 펀드멘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대형주들이 그러면은 말씀드렸듯이 꺾이면서 완전히 침체로 가느냐? 아니거든요. 걔는 애플 실적이 올해 꺾이겠어요? 안 꺾입니다. 애플 실적이. 네네. 버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던 중소형주들도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예. 밸류체인 그러면은 이상의. 예. 네네. 얘네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시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는 시선이. 아, 투자자들이 보는 시선이 대형 기술주에서 실망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실망감을 가지고 가는 쪽이 어디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망하고 나면은 나를 위안해 줄 수 있는데, 내가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배당 많이 주는데, 그리고 매출 순이익 잘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꾸준히 뭔가 성장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네네. 그런 쪽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네. 그러면은 그럴 때 가치주들이 결국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IT 기술주 쪽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레이드를 완전히 다르게 해가지고 시장에서 회사가 어떤 성장성 있는 벤처 기업이었지만 어느 정도 중견 기업으로 딱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장이 어지럽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딱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시장이 하락했을 때 먼저 선점해서 조금씩 매수해 가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올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